교과서 110쪽 네 번째 단원 담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학습 목표가요.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탐구하고 적절하고 효과적인 국어 생활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소단원 미리 보기를 잠깐 보면은요. 담화의 개념과 구성 요소, 그래서 발화와 담화에 대한 이야기, 담화의 구성 요소 이런 네 가지 요거 핵심적인 내용 나와 있고요. 담화의 맥락에서 언어적 맥락과 비언어적 맥락, 그래서 상황 맥락과 사회 문화적 맥락, 핵심적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미리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 112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교과서 112쪽에 탐구 1번을 보면 담화의 개념과 구성 요소. 자, 발견하기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을 설명한 문장의 빈칸을 채워보자 라고 했는데요. 아버지께서 설거지를 하시다가 텔레비전 소리가 좀 크지 않니? 라고 했더니 네 아빠 라고 했어요. 리모컨을 쥐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 아버지의 이야기는요. 텔레비전 소리가 크다고 느낀 아버지가 누구에게? 즉 아들에게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발화와 담화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발화란 화자의 생각, 느낌 등이 의사소통 상황에서 실제 언어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화라는 것은 이 화자가 의사소통을 위해서 언어로서 표현한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는 그냥 발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의 추상적인 말이 생각이라면 이러한 머릿속의 생각이 실제로 문장 단위로 실현된 것이 바로 발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담화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둘 이상의 발화가 연속해서 이루어지는 말의 단위를 가리키는데요. 발화가 모여 있다고 해서 모두 담화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화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청자에게 전달할 때 비로소 온전한 담화가 된다. 한편 담화가 하나의 완결된 의미를 드러내려면 담화를 이루는 발화들이 하나의 주제 또는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발화라는 것은 나의 생각, 느낌을 언어로 표현하는 전반적인 어떤 의사소통 상황을 발화라고 한다면 이 발화는 문장 단위로 실현된 것이죠. 그렇지만 발화라는 것은 이 두 개 이상의 발화가 연속돼서 이루어지는 말의 단위를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모여 있다고 해서 모두 담화라고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조건은 뭐냐면 하나의 주제로 또는 하나의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주제로 향해서 일관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무엇이? 담화라는 것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화와 담화의 어떤 개념에 대한 설명이 112쪽에 나와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문장과 발화와 담화의 관계를 먼저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문장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생각이나 감정을 말과 글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의 언어 형식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문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처음에 의문이라는 게 있었죠. 자, 의문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이 뭐였죠? 그렇지? 이것이 모여서 우리가 단어가 되고요. 단어가 이루어져서 뭐 같기도 하지만 어절이 이루어지고요. 자, 어절은요. 문장을 이루는 최소 단위가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연결시켜서 공부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발화라는 것은요. 앞에 나온 것처럼 어떤 문장이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실제 언어 표현으로 나타난 것을 발화라고 하고 문장은 둘 이상의 발화가 연속해서 이루어지는 말의 단위를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문장은 발화보다 작거나 같고 또 담화는 발화보다 크거나 같고 이 관계를 우리가 한번 요약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담화의 성격을 우리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담화라는 것은요. 자, 화자와 청자를 설정하고 일단 우리가 담화가 이루어지려면 화자,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듣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자, 화자와 청자를 설정하고 장면이 있어야 됩니다. 장면의 성격을 고려하면 발화의 기능과 의미가 다양해지지요. 발화의 기능과 의미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물어봤을 때, 질문을 냈을 때 대답의 형식이 된다던가 우리 모두 같이 뭐뭐를 하자 청유 형태의 어떤 의미를 띠기도 하고 그러한 기능을 나타내기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담화인데요. 담화는 구체적인 맥락을 바탕으로 한 발화의 유기적 연결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담화는 어떤 구체적인 상황, 맥락을 바탕으로 해서 이 발화가요, 유기적 연결체라고 했는데, 유기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생명체, 하나의 어떤 물체가 있다면 이것이 유기물이라고 했을 때 얘네들 간에 그 구성 요소가 있을 거예요. 요소와 요소들 사이가요,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자체가요, 유기체로서, 하나의 생명체로서 작동을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것이 이야기, 스토리, 담화라고 봤을 때 이 담화는요, 어떤 유기적인 연결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담화라고 했을 때 이 담화는요, 자, 이야기 담자에 이야기화, 그러니까 말씀 담에 말씀화 이렇게 이야기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라고도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라는 것은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구성 요소와 요소들 사이에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의 단단한 유기체 모양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담화의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담화는 화자와 청자를 중심으로 구체적 장면이 설정이 되고요. 장면이 설정이 되고 동시에 심리적 또는 사회적 요인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뒷부분에서 이제 점차 담화의 어떤 성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교과서 113쪽에 보면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은솔이가 화단의 꽃을 쳐다보며 어머 예쁘다 그랬더니 재호가 은솔이를 바라보면서 은솔아 나 내일 놀이공원 갈 건데 졸리다. 저건 뭐지? 대화가 좀 이상하네요. 자, 위 대화에서 은솔이는요, 화단에 있는 꽃을 보면서 어머 예쁘다 라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요, 이 발언은 구체적인 청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담화로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냥 혼잣말인 거죠. 자, 또한 재호의 말은 청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은솔이를 바라보고 있지만 전달하려는 내용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발화들이 하나의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온전한 담화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재호가 은솔아, 나 내일 놀이공원 갈 건데 졸리다. 저건 뭐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들이 계속 나열이 되고 있으므로 담화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담화가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담화를 이루는 발화들은요, 하나의 주제 아래에 내용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적으로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주제에 관해서 주제로 인한 주제의 어떤 일관성을 잠깐 이야기했었는데요. 하나의 주제 아래 내용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글의 통일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제를 향해서 통일되게 내용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형식적으로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응집성이라고 얘기해요. 응집성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담화가요, 이렇게 하나의 담화가 있으면 이 담화가요,
서로 구성 요소들 간에 끈끈하게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먹밥 생각하면 돼. 주먹밥을 만들기 위해서 그 밥 알갱이들을 이렇게 꼭꼭 담아서 이렇게 누르죠. 눌렀을 때 그 담아는요, 형식적으로 매우 긴밀하게 연결돼 응집이 잘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응집성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응집성은요, 네, 잠시만요. 자, 응집성은 세 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 글이 또는 이야기가 응집되려면 지시 표현이 적절하게 쓰여야 하는데요. 지시 표현에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 사건을 가리키는 표현, 지칭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 그것, 저것, 요거는 지시대명사죠. 자, 이것은요, 화자에게 가까운 것, 그것은 청자에게 가까운 것, 저것은 청자나 화자에게 둘 다 먼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그, 저 하면 지시관형사죠. 이리, 그리, 저리 하면 요거는 지시부사.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이런 것들은 지시형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응집성에서는요, 첫 번째 그 이야기 담화 내에서 이 지시 표현이 존재하는데, 지시 표현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사물이나 사건을 지칭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여기 조금 새로운 개념인데요. 대용 표현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마디로 대신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자, 화자 또는 청자의 말에서 앞에서 언급된 내용을 다시 가리킬 때 쓰이는 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대용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앞에서 지금 지시 표현, 화자와 청자로부터의 멀고 가까움에 따라서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표현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글이, 이 담화가, 이 이야기가 이렇게 응집되려면 접속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그러나, 하지만 등등의 접속 부사를 일컫는 접속 표현. 그래서 응집성이 있으려면 지시 표현과 대용 표현과 접속 표현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겠다. 자, 그래서 담화가 의미를 드러내는 조건에서요, 대표적으로 통일성과 응집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태민이가 다음 달 축제 때 장기자랑에서 우리 반은 뭘 하면 좋을까? 이건 어때? 요즘 유행하는 노래에 다 같이 춤을 맞춰서 추는 거야. 그건 다른 반도 많이 할 거야. 우리는 노랫말을 바꿔 불러볼까? 좋아. 그럼 노랫말은 지금 써보자. 자, 여기 펜 있어. 그건 검정색이니까 이걸로 할게. 자, 지금 이것이 지시 표현인가 대용 표현인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똑같이 이건, 그건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데 주연이의 이거는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거는 잘 생각해 봤을 때 요즘 유행하는 노래에 다 같이 춤을 맞춰 추는 것, 이것을 지칭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지시 표현일까요? 대용 표현일까요? 그렇죠. 자, 이거는 대용 표현. 바로 뒤에 나와 있는 춤을 맞춰 추는 것, 이것을 대신 사용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태민이의 그건 뭘까요? 마찬가지로 그건 요즘 유행하는 노래에 다 같이 춤을 맞춰 추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거는 바로 지시 표현이 아니라 대용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잠시 헷갈리는데요. 맨 마지막에 태민이의 그건 또는 이걸. 자, 이것은요. 자, 그거는요. 여기에서 그건 검정색이니까 라고 하는 펜이라는 것을 지칭하고 있죠. 사물을 지칭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은 지시 표현. 자, 이걸로 할게. 여기에서는 다만에 이거 자체가 지칭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지금 상황으로 우리가 추측해 보는 건데 이것 또한 물건을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지시 표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교재에 따라서요. 대용 표현하고 지시 표현이 살짝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시 표현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사물이라던가
사람, 사건을 지칭하는 거야. 지칭할 때는 무조건 지시 표현. 자, 그런데 담화 내에서 또는 글 내에서 글 내에 나타난 어떤 화자나 청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대신해서 사용되는 내용적인 측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대용 표현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추후로 다른 예시가 나오면 그때는 선생님과 같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3쪽에 계속해서 2번 담화의 구성 요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담화는 화자와 청자, 발화, 맥락의 4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자, 이게 바로 담화의 구성 요소예요. 자, 우리가 이야기 상황에서는 화자, 청자, 발화, 맥락이라고 하는데요. 또 글에서는 글쓴이, 독자, 언어, 맥락 이렇게 4가지 요소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화자는 발화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요. 청자는 발화를 이해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일상 대화에서 화자와 청자가 뚜렷이 구별되지 않을 때도 있는데 발화는 언어로 표현된 내용을 말하고요. 맥락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배경이나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화자, 청자, 발화, 맥락 요 개념 잘 알아두세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담화의 의미는 1차적으로 언어 표현에 따라 나타나지만 언어 표현만으로는 그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몇 시니? 라는 말은 맥락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시간이 궁금해서 묻는 상황이라면 이 지금 몇 시니? 라는 질문에 7시야 처럼 대답할 수 있겠지만 약속 시간에 늦은 사람에게 말하는 상황이라면 왜 이렇게 늦었니? 라는 의미로 해석해서 미안해 라고 대답해야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죠. 만약에 여기에서 약속 시간에 늦은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는 상황이라 너 지금 몇 시니? 라고 얘기했는데 7시야 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화자를 화나게 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죠. 따라서 말하거나 들을 때, 글을 쓰거나 읽을 때 담화의 4가지 구성 요소를 두루 고려해야 담화의 의미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담화를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죠. 자, 일단은 이 담화의 구성 요소에는요, 첫 번째로 화자가 있는데요. 화자는 발화를 생산하는 주체가 되겠죠. 이야기를 하는 주체가 되겠고요. 청자는 발화를 이해하는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화자와 청자를 이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언어인데요. 자, 언어 행위를 우리는 발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다른 교재에는요, 전달하는 언어다 그래서 전언, 메시지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하나 참고로 봐야 될 부분이요. 화자가 어떤 이야기를 생산해내고 그것을 청자가 받아들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언어로서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을 받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언어적 요소 말고요.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는 바로 비언어와 반언어라는 것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게 매개체 역할을 하는데 보통 이 비언어라는 것은 그 언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표정이라던가 몸짓, 손짓, 의상, 자세 등등으로 우리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말을 할 때요. 담화가 이루어질 때 언어로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학자에 의하면 70% 이상은 그 사람의 표정이나 몸짓, 손짓 이런 것들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언어 말고도 비언어가 존재하고요. 또 하나 반언어라는 것은요. 말소리의 크기라던가 강약, 높낮이, 억양이죠. 장단, 길고 짧음, 그리고 어조 등으로서 표현되는 반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화에는 언어적인 게 가장 중심에 있고요. 그 이외에 비언어나 반언어도 존재한다는 것. 자, 그렇다면
화자와 청자가 있고요. 그것을 청자가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언어가 발화의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가 맥락인데요. 우리가 보통 글에서는 문맥이라고도 하는데요. 담화가 이루어지는 배경이나 환경, 전체적인 것을 우리 맥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담화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시간적, 공간적 배경과 담화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사회 문화적 관습을 통틀어서 우리는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이야기 나와 있을 때 다음 담화 상황에서 청자가 어떻게 대답해야 적절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지 생각해 보자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화자가 닫혀있는 창문을 보면서 덥다 라고 했어. 자, 그렇다면 청자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자, 화자의 이야기가 창문 좀 열까? 창문 좀 열자. 더우면 문을 열어야지. 자,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자는 덥다라고 그냥 서술한 거예요. 근데 이 서술에는 의문 형태, 청유 형태, 어떤 형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발화의 형태 중에서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라는 게 있는데요. 직접 발화라는 것은 문장의 유형과 발화의 의도가 일치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발화의 기능이 서술어를 통해서 표면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몇 시니? 라고 했을 때 7시. 자, 이것은 발화의 기능이요. 서술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거죠. 의문의 형태에서 정답을 7시라고 대답한 거예요. 이런 것은 직접 발화라고 해요. 문장의 유형과 발화의 의도가 일치하는 거지. 정말로 궁금해서 지금 몇 시니? 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간접 발화라는 것은요. 문장의 유형과 발화의 의도가 일치하지 않아요. 자, 맥락에 따라서 발화의 기능이 결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친구가 늦은 상황에서 지금 몇 시니? 라고 했을 때 지금 몇 시니? 라고 하는 것은 의문의 형태이지만 이것은 정말로 궁금해서 의문 형태를 띠는 것이 아니라요. 늦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 지금 늦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의 형태를 쓴 거죠. 그랬을 때 그 청자는 미안해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간접 발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닫혀있는 창문을 보면서 덥다, 이 얘기는요 창문 좀 열어달라는 얘기죠. 그죠? 요청의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접 발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